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강의 드릴 내용은 리얼타임 PCR이라는 실험입니다. 리얼타임 PCR은 다른 말로 퀀티테이티브 PCR이라고 불리며 그 이유는 초기 DNA 양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퀀티테이티브 PCR이라고 부르면 너무 좀 길기 때문에 qPCR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은 전에 강의 드렸던 RNA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cDNA 컨스트럭션에 이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며 이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강의 드릴 거는 리얼타임 PCR이 어떤 실험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리얼타임 PCR에서 작용하는 원리, 우리가 데이터를 내고 그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실제로 어 우리가 어떻게 그 유전자 발현량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확실히 리얼타임 PCR 자체 뒤에 PCR이 붙은 만큼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실험이라서 제가 따로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PCR들은 트래디셔널 PCR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 그 트래디셔널 PCR은 증폭이 완료된 다음에 그 완료된 산물을 젤에 내려서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초기 DNA 양이 얼만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리얼타임 PCR은 증폭이 완전히 된 다음에 산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증폭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증폭이 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그 DNA 양이 어떻게 증폭이 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얼타임 PCR은 좀 더 초기 DNA 양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민감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어 저희는 이제 cDNA를 가지고 이 리얼타임 PCR을 돌리는데, cDNA가 아니라 RNA로부터 바로 이제 qPCR을 하는 그런 단계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DNA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트랜스크립트의 양이 얼만큼 있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것은 개화에 관련된 유전자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분자생물학적인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없고, 우리는 진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를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개화의 중요한 유전자가 하루 중에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리얼타임 PCR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트래디셔널 PCR은 템플레이트가 2배씩 증폭한다고 생각을 하면 최종 산물을 전기 영동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DNA가 이제 증폭이 되는 그 양상을 보면 초기 DNA가 이렇게 있다가 쭉 증가하다가 이제 재료가 다 소진돼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요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트래디셔널 PCR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DNA 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DNA가 있고 없고 정도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초기 DNA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초기 DNA 양이 쪼끔 더 많으면 이걸 이쪽 방향을 Y축 X축을 사이클 값이라고 할 때 어 초기 DNA 양이 많으면 이 선보다 이 커브가 훨씬 더 빨리 증폭이 되겠죠. 그런데 빨리 증폭이 되든 늦게 증폭이 되든 트래디셔널 PCR은 2단계에서 젤에 내려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초기 DNA 양이 얼만큼인지를 절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고, 이 리얼타임 PCR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잘 안 와닿겠지만 나중에 실험을 하면서 그걸 실제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거고, 어 요 트래디셔널 PCR처럼 이 증폭이 완료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증폭이 되는 이 과정 자체에서 qPCR은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민감하게 초기 DNA 양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직 프린시플입니다. 3가지 정도의 원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렇게 증폭이 되는 DNA를 뭘로 판단을 하냐면 요렇게 증폭이 되는 DNA를 뭘로 판단을 하냐면 플루레센스 다이로 판단을 합니다. DNA에 끼어 들어가는 다이로 판단을 하고 SYBR이라는 다이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이버 그린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PCR은 이제 뭐 이론적으로 2배씩 증가가 되니까 exponential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증폭 산물의 최종 산물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starting material, 즉 초기 DNA의 양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DNA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일찍 증폭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PCR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 DNA 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디내추레이션을 시켜서 여러 가지 프라이머들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진을 검출할 수 있는 프라이머들로 이렇게 PCR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닐링을 당연히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을 시켜서 택이라는 폴리머레이즈가 이 프라이머를 시발체로 인식을 하여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진을 증폭을 시키게 됩니다. 그 타겟진은 당연히 cDNA 안에 있는 타겟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익스텐션이 계속 사이클마다 반복이 되게 되면은, 이 사이클 때는 4카피, 사이클 세 번째는 8카피,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익스포넨셜 하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25사이클을 진행한 PCR 튜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왼쪽에 보이는 보라색의 이 샘플에 정확히 25사이클 진행한 그 PCR 샘플인데, 여기 안에는 뭐 우리가 증폭한 뭐 DNA도 물론 들어있겠지만 뉴클레오타이드, 뭐 프라이머, 템플레이트, 앰플리콘, 뭐 엔자임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 이제 검출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뭐 100만 카피의 앰플리콘이 지금 들어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25사이클 전에 24사이클에는 그 100만의 절반인 50만의 앰플리콘이 있었을 것이고, 23사이클에서는 50만의 절반인 25만 카피의 앰플리콘이 있었을 것이고, 22사이클에서는 25만의 절반인 12만 5천 카피의 앰플리콘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CR의 그 증폭되는 산물 자체가 지수적으로 증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가 검출을 해줘요. 그럼 이제 DNA에 뭐 프라이머가 붙어서 뭐 DNTP 혹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 택이 붙어서 이렇게 증폭을 할 텐데, 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사이클 수를 무한으로 증폭을 하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어쨌거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DNTP 혹은 뭐 택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이제 엔자임이 활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버퍼들의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소진이 되고, 그래서 이제 플래추 페이지라고 하는 더 이상 증폭이 되지 않는 이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qPCR은 2단계가 아니라 이 증가되는 이 단계에서 이제 데이터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내느냐, 어떻게 초기 DNA 양을 판단을 하느냐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에서 이 스레시홀드 값을 그어줘요. 스레시홀드는 일단 문지방이라는 영 단어인데,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NA 양을 검출을 할 때 이 스레시홀드까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사이클로 이제 뭐야 시료들의 증폭된 앰플리콘이 양이 도달을 하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즉 초기 DNA 양이 많으면 더 적은 사이클 수에서 이 스레시홀드까지 앰플리콘이 증가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초기 DNA 양이 적으면 더 늦은 사이클에서 이 스레시홀드까지 그 DNA 양이 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가 이제 정해진 다음에 그 스레시홀드까지 도달한 그 사이클 수를 샘플들마다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샘플 1, 샘플 2 같은 경우 이 스레시홀드를 100만이라고 했을 때 23사이클에서는 샘플 2가 벌써 100만이죠. 그래서 이미 도달을 해서 23사이클이라고 기기가 샘플 2에서는 사이클 수가 23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샘플 1은 25사이클에 가서야 100만 카피가 됐기 때문에 25사이클의 값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사이클당 2배가 증폭이 되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샘플 2랑 샘플 1의 사이가, 사이클 수의 차이가
정확히 2가 납니다. 그러면 2배씩 증폭을 하니까 2의 2승만큼 샘플 2가 훨씬 더 양이 많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의 개념, 그리고 스레시홀드에 도달할 때의 그 사이클 수로 우리가 데이터를 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텍션 방법인데요. 우리는 사이버 그린 1이라고 하는 다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이버 그린은 DNA가 이렇게 쭉 있으면 마이너 그루브에 이렇게 캘레이팅 돼서 들어가서 증폭이래. 그 형광을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DNA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마이너 그루브에 들어가는데 마이너 그루브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스페시픽하지가 않죠. 그냥 모든 DNA에 마이너 그루브가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어, 약 1000배 정도 더 많이 발광을 한다고 해요. 1000배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보다. 그래서 얘는 DNA가 증폭됐을 때 스페시픽하지 않은 데에도 들어가서 증폭을 하기 때문에 스페시픽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이게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검출하기 위한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해서 그 qPCR을 돌렸는데 그 프라이머가 어, 다른 곳에 가서 붙어가지고 증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도 증폭을 할 수가 있지만 논스페시픽하게 다른 부분에 붙어서 증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SIBR 그린 다이는 그렇게 다르게 증폭된 산물에도 어쨌거나 DNA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 그루브에 무조건 끼어 들어갈 거고 이렇게 1000배로 증폭을 할 거라서 그게 형광 감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논스페시픽하게 증폭된 산물에도 이 SYBR 그린 다이가 들어가서 발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만 나온 건지 원치 않는 유전자가 섞여 나온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멜팅 커브라고 해서 다른 그 논스페시픽한 산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팅 커브입니다. 자, 익스텐션을 할 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이 다이가 이렇게 1000배 정도 시그널을 증폭을 시켜서 이제 유전자가 증폭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수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수식이고 우리가 이제 초기 DNA 양이 증폭이 되면서 일정한 스레시홀드까지 도달을 했을 때 나온 그 사이클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는 방법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qPCR이라는 이제 방법을 진행을 할 건데 타겟진을 증폭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 일정하게 발현을 하는 컨스티튜티브한 지인을 증폭을 시킬 겁니다. 잠시만요. 글씨가 커지게 안 되나? 글씨가 커지지가 않네요. 일단 작은 글씨지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cDNA를 만들면은 그 cDNA를 cDNA 아닌 타겟진을 타겟진 스페시픽한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서 증폭을 시키게 됩니다. 증폭을 시키는데 증폭돼서 나온 사이클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RNA의 양을 그 cDNA로 합성을 할 때 1000나노그램으로 동일하게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으로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cDNA 컨스트럭션까지 가는 애도 있고 안 가는 애도 있기 때문에 이 1000나노그램을 우리가 합성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1000나노그램의 cDNA 안에 있는 스페시픽한 타겟진만 증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컨스티튜티브한 유전자까지 같이 증폭을 시켜서 그 양을 상대적으로 정량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로딩 컨트롤이라고 하죠. 웨스턴 블롯에서는 액틴
혹은 뭐 튜블린 뭐 요런 애들을 주로 이제 로딩 컨트롤이라고 해서 항시 발현하는 뭐 그런 단백질을 이제 정량을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단백질을 걸어줬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여기 qPCR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액틴은 아니지만 좀 항시적으로 발현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타겟진의 양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량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게 식물 같은 경우에는 IPP2 혹은 PP2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진 증폭시킨 그 사이클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IPP2를 증폭시킨 사이클 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겟진으로 FT 그리고 FCAP1, CO를 선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린 이 세 가지의 유전자를 확인을 할 거고, 이를 IPP2 값으로 상대 정량을 해서 데이터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 정량하는 방법이 그 뒤쪽에 보이는 이런 수식들이에요. 이 방법을 E-델타-CT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N은 N 사이클 후에 우리가 X진, 관심 있는 X진의 앰플리콘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X0는 초기 템플레이트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N은 초기 DNA 양에서 1 플러스 EX의 N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EX는 앰플리피케이션의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 PCR이 진행이 될 때 정확히 2배씩 증폭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EX는 사실 2배가 아니고 이 EX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 플러스 EX가 그 PCR의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효율에서 무조건 그 이전 스텝에 있는 그 cDNA 템플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에서 DNA가 존재하기 때문에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 증폭이 될 때 증폭되는 효율에 따라서 이 EX가 0과 1 사이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2배가 됐다 하면 EX가 총 1이라서 2만큼 이제 증폭이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혹은 뭐 효율이 좀 떨어져서 EX가 뭐 0.5다 라고 하면은 그 전 사이클이랑 그 다음 사이클 사이에 1.5배만큼 증가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매 사이클마다 이 효율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2배만큼 증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 데이터를 낼 것입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맞고요. 보시면 어, 다 1 플러스 EX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값들을 그냥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번째 사이클에서 타겟진의 양은 초기 DNA, X진의 초기 DNA 양 곱하기 2의 n승, 2의 n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이를 t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이제 타겟진이에요. 타겟진에서의 죄송합니다. 타겟진이 아닙니다. 이 t는 스레시홀드에서의 x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까지의 그 양을 xt라고 하고, 어, 초기 DNA 양이 x0이기 때문에 x0 곱하기 1 플러스 2x, 얘는 2죠. 그 이후에 ctx승, 이 ct는 사이클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x진의 양은 xt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스레시홀드 값은 어, k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레시홀드는 정해진 상수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IPP2, 이 렐러티브한 상대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 유전자 양, 항상 발현하는 유전자를 이제 RT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항시 발현하는 유전자가 스레시홀드까지 갔을 때의 그 유전자 양을 RT라고 하면은, RT는 R0 곱하기 1 플러스 2R 괄호치고
얘는 그냥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T, R, 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KR이다. 얘도 이제 그 렐러티브한 진의 스레시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는 초기 DNA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타겟진의 사이클 값을 구하고 컨스티튜브한 유전자의 이제 사이클 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IPP2 같은 이런 사이클 값을 구하는데 상대적인 정량은 이제 FT를 항시 발현하는 그런 유전자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초기 DNA 양에서 FT를 IPP2 값으로 나눠서 보정한 그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초기 DNA의 값이기 때문에 R0랑 R0분의 X0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인 거예요. 우리가 타겟진의 초기 DNA 양을 상대적으로 정량하는 그 유전자의 양으로 나눠주는 값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나눠서 RT분의 XT는 R0분의 X0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 2가 되겠죠. 그리고 KR분의 KX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상수를 상수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냥 K라고 퉁쳐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항시켜 버리면 R0분의 X0 곱하기 1 플러스 2 CT X 마이너스 CTR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2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또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식을 이항을 시켜버리면 어, kn 곱하기 1 플러스 2의 델타 ct 지금 얘가 델타 ct로 들어간 거고 델타 ct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의 양 자체를 xn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요렇게 가게 되면은 어, 델타 CT로 쓸 수가 있고 얘를 이 상수 쪽에 이항을 시켜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K는 모든 실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생각 안 하셔도 되고 1 플러스 2는 어쨌거나 우리가 효율을 2라고 두고 이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 식은 제가 칠판에 적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PPT로 설명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식은 그래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칠판에서 유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예시를 좀 들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음, 자, 샘플 1이 있고요. 그리고 샘플 2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FT의 사이클 수 CT 값이 몇이 나왔냐면 한 28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IPP2 값이 22가 나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반면 샘플 2 같은 경우는 FT-CT 값이 26이 나왔고 IPP2-CT 값이 22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샘플 1의 경우는 요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을 했을 때 2의 델타 CT 값을 사용을 했을 때 타겟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타겟진 그러니까 요거를 식을 풀었으면은 마이너스 CFT 마이너스 C IPP2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일하게 대입을 시켜 보면은 샘플 1에서는 2의 마이너스 어 28 마이너스 22가 될 거고, 얘는 2의 마이너스 몇 승이 됩니까? 6승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샘플 2의 경우는 2 델타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2라고 하면은 2의 마이너스 4승 이라고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의 마이너스 6승이랑 2의 마이너스 4승이 이 샘플 1과 샘플 2의 데이터 값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샘플 2랑 샘플 1의 그 유전자 양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샘플 1 나누기 샘플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승이랑 2의 마이너스 4승을 나눈 거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 되니까 샘플 1이 샘플 2보다 4분의 1배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분의 1배가 적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멜팅 커브입니다. 멜팅 커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SYBR 그린 다이를 통해서 부산물이 생성이 되는지, 논스피시픽하게 바이 프로덕트가 생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과정인데요. PCR이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실험입니다. 이 멜팅 커브는 어떤 개념이냐면, 유전자가 이렇게 증폭이 되면은 이쪽에 이제 SYBR 그린 다이가 들어간 DNA 샘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를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가닥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SIBR 그린 다이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 있을 텐데, 걔를 다시 풉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닥을 디내추레이션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70도에서 90도까지 한 0.5도씩 계속 올리면서 0.5도씩 올라가면서 요 DNA가 몇 도쯤에서 이제 풀어지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풀어지게 되면은 이 SYBR 그린 다이가 방출이 되게 되면서 그 시그널 값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데, 그 낮아지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어 기기가 요렇게 커브를 그려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충 81도에서 요 DNA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디내추레이션 돼서 시그널 값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이게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거고, 81도에서 모든 샘플이 다 이렇게 풀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덕트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이그샘플 2를 보시게 되면, 이건 서로 다른 샘플이긴 한데 앰플리콘의 양 자체가, 양이 아니지, 길이 자체가 훨씬 더 길면은 이 피크의 온도가 훨씬 더 뒤쪽에 나오고 91도쯤에 나오네요. 그리고 앰플리콘의 크기 자체가 적게 되면은 86도쯤에서 이렇게 그 멜팅 커브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걸 봤을 때 이 샘플에서는 86도, 이 샘플에서는 91도의 싱글 피크가 떴기 때문에 바이 프로덕트가 전혀 생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자, 그런데 멜팅 커브가 요런 모양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보시면 요 싱글 피크는 하나의 유전자만 증폭이 돼서 그 디내추레이션이 됐을 때 그 한 앰플리콘만 이제 디내추레이션이 돼서 요런 싱글 픽이 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요렇게 증폭 곡선이 이상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덕트가 한 샘플 내에서 두 개가 증폭이 됐다는 소리예요. 즉 뭐냐면, 이제 온도를 70도에서 90도로 차근차근 올리면서 어 얘를 디내추레이션 시킬 때
어떤 앰플리코는 높은 온도에서 디내추레이션이 되고 어떤 앰플리코는 낮은 온도에서 이제 디내추레이션이 된다라는 거를 이 기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만 증폭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까지 그 프라이머가 붙어서 증폭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멜팅 커브까지 그 데이터를 내는 그 과정을 거칠 거고, 나중에 멜팅 커브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우리가 PCR 과정을 정확히 수행을 했다면, 싱글 피크만 뜨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유전자를 판단을 할 거냐라고 설명을 또 드리자면, cOmRNA 그리고 ftmRNA를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애기장대에서의 ftmRNA와 cOmRNA 패턴입니다. 롱데이에서는 이 cOmRNA는 서키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을 받아가지고 밤에 황혼에 이렇게 유전자의 양이 많아지고 또 밤에 많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CO 단백질이 이 많은 유전자 양에 있어서 안정화가 될 수가 있죠. 반면 숏데이에서는 cOmRNA 패턴이 마찬가지로 이제 밤에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빛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발현돼서 CO 프로틴이 생성이 되고 이 CO 프로틴 자체가 안정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롱데이 컨디션에서는 CO 프로틴의 양이 많아져서 결국 그 포지티브 레귤레이터로 작용을 하여 FT 유전자가 이렇게 황혼 즈음에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이고, 숏데이에서는 그 CO 프로틴이 없기 때문에 FT mRNA 양이 이렇게 바닥을 기게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롱데이 컨디션에서 요 cOmRNA와 ftmRNA를 양을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CO 프로틴의 그 양을 축적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이 빛 조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빛 조건을 전달하는 그 유전자가 아니라 단백질이 FKF1입니다. 자, 그래서 숏데이에서는 이 FKF1 자체가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낮의 길이를 CO 프로틴에 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 LD 컨디션, 롱데이 컨디션에서는 FKF1 자체가 낮의 길이를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서 CO 프로틴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이게 이제 FT 유전자의 어, 그 높은 발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FKF1의 유전자 발현은 제가 따로 첨부를 드리진 않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논문을 찾아보시고 FKF1의 유전자 발현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아니라 하루 중에 유전자 발현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실험에서 FKF1 그리고 CO, FT의 양상을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제입니다. 우리는 롱데이 컨디션에서 와일드 타입을 길렀는데, 거기서 이제 FKF1, CO, FT 트랜스크립츠의 하루 중 패턴을 분석을 할 겁니다. 자, 분석을 했을 때 그 포토피어리어딕한 플라워링의 분자적 조절 기작을 익스터널 코인시던스 모델에 기반해서 한번 서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을 한 그런 내용들이 다 익스터널 코인시던스 모델이에요. 자, 그리고 과제 두 번째는 우리가 실험을 수행한 다음에 멜팅 커브 데이터가 좀 나오게 되는데, 이 멜팅 커브를 분석을 했을 때 바이 프로덕트의 생성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서 질문 내용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차에는 RNA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cDNA 컨스트럭션 내용을 포함해서 퀴즈가 나갈 거고요. 퀴즈가 20점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퀴즈 준비 잘 하시고,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